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은 강신주 박사님의 감정 수업이고요. 스피노자가 에티카라는 책에서 정의한 48가지 감정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48가지 우리의 감정 중에서 40번째로 소개되어 있는 겁, 겁 겁에 대해서 함께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지속되고 좀 더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서 좀 겁이 나기도 해서 아마 이 감정이 제 눈에 딱 들어온 것 같은데요. 뭐 한번 보죠. 제가 먼저 살짝 내용을 엿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적절한 선택인가 잘 모르겠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부제를 살펴보면 실패를 예감하는 위축된 자의식이라고 겁을 정의해놨네요. 실패를 예감하는 위축된 자의식. 위축된 자의식이라는 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겁이 났다 할 때는 우리들이 보통 좀 위축되어 있고, 그런데 실패를 예감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따라오는 감정이라는 게 조금 놀랍네요. 몰랐던 사실인데, 우리가 겁이 날 때는 이유가 조금 있는 거군요. 그리고 이 겁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가져온 소설이 또 있으시죠? 다른 감정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또 한 권의 소설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잘 모르는 모르는 작가입니다. 여명이라는 소설이고,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라는 프랑스의 여류 작가의 책이에요. 프랑스의 여류 작가 하니까 프랑스와 사강이 언뜻 떠오르는데, 내용을 보니 그런 좀 프랑스풍, 사강풍의 그런 또 감성이 좀 느껴지는 소설 아닌가 하는 좀 소개를 살짝 드리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정말 재밌는 내용이에요. 여러분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던 뭐 그냥 스쳐 지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번 스쳐가듯 점검해 보기에도 모두에게 괜찮은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겁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를 좀 다루고 있어요. 흥미로운 일이다. 강한 자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약자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사실이 철학자 니체의 지적이 옳기는 한가 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강자가 생각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강자는 생각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기 때문에 생각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반면 약자는 너무나 생각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약자에게는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생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실까요? 그래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것이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정당화하는데 생각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 심한 자기 합리화를 하는 데에만 자기 생각을 활용하는 것, 그거보다는 숫자에 생각은 많더라도 그 중에서 내가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는 그게 낫다는 거네요. 후자는 나약을 넘어 자신의 삶을 날조하는 것이니까 말이다. 자신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짙고 두터운 가면을 쓴다고나 할까? 새로운 사랑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어느 여인 내에 구질구질한 자기 합리화 이야기가 서럽게 다가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네, 앞으로 소개할 내용이 이런 주제인가 봅니다. 어느 여인 내에 구질구질한 자기 합리화 이야기, 정말 구질구질하고 못마땅하게 생각되시나 봐요. 이 소설 속에 이 여인의 스토리가 뭐 또 그렇게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소설 속 문장 여명 속에 강 박사님이 구질구질하다고 하는 그 여인의 대사를 좀 읊어볼게요. 생활 방식을 바꾸고 다시 시작하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이 내게는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었어. 하지만 지금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이제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을 시작하고 싶어. 알겠어, 비엘? 16살 이후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것과 무관하게 살고 싶고 사랑이라는 것과 무관하게 죽고 싶어. 이해해 주겠지? 이제 30년 동안 지겹도록 나를 괴롭혔던 그놈의 사랑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슬프면 그냥 슬프고 기쁘면 그냥 기쁘고 그렇게 살려고 해. 요즘은 그래. 근사한 일이지. 너무 근사해. 하지만 근데 말야, 산모들은 해산 후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자다가도 아기 울음소리에는 반사적으로 벌떡 깨곤 하거든. 우습지? 아직도 사랑에 대해 반사적으로 행동하게 되나봐. 사랑을 거부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랑을 마다하지 않거든. 미알. 방금 읽은 대사는 1980년대 영화로도 인기를 끈 여명의 한 장면이다. 불행히도 저는 이 영화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모른다고 해서 이 책을 읽는데 이해하는데 아무 어려움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 여명이라는 영화를 못 찾겠더라고요. 강신주 박사님과 저와 세대가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작품은 작가 콜레트의 서글픈 체험이 그대로 묻어있는 일종의 자전소설이다. 그래서일까? 정말 경험해본 사람만이 묘사할 수 있는 섬세한 감정 묘사가 압권이다. 방금 읽은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부록의 나이 40을 넘은 어느 여인이 어떻게 사랑에서 해탈하고자 발버둥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 몇 번 이혼한 경험이 있는 그녀로서는 사랑이란 정말로 매력적이지만 끔찍한 것이기도 하다. 모든 꽃이 그런 것처럼 사랑도 수줍게 꽃망울을 내밀고는 어느 사이인가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무화시키듯 절정에 이른다. 그렇지만 비바람에 떨어져 무심한 인파에 짓밟히는 꽃들처럼 사랑도 그렇게 퇴락을 맞게 되어 있다. 이제야 그녀는 직접 불에 대봐야 비로소 뜨거움을 알 수 있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그녀에게 30대 중반의 멋진 남자 비알이 사랑으로 다가오려고 한다. 어쩔 것인가. 다시 한번 줄 수밖에 없는 꽃과 같은 그런 사랑을 다시 시작해야 하나? 아니면 이제 사랑의 뜨거움에 충분히 되어봤기에 이 집에서 사랑의 꽃이 개화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가?
콜레트. 그리고 작중화자 나는 사랑의 싹을 자르기로 결심한다. 이런 결정에 이르도록 만든 그녀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스피노자라면 그것을 겁 혹은 겁먹음의 감정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이쯤에서 스피노자의 정의 읽어보면 겁이 난다는 것, 겁남은 동료가 감히 맞서는 위험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욕망을 방해당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 언급된다. 누군가 겁이 났다는 것은 동료가 감히 맞서는 위험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욕망을 방해당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남이 그걸 하는 걸 보니 두려움이 오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료가 감히 맞서는 위험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건 이전의 자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 타인의 동료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 어쨌든 그것을 봤을 때 주저하게 되는 자기의 욕망을 그래서 저지하게 되는 억누르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겁을 내고 있는 상태다라고 정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브로그 여인에게 싱그러운 연하의 남자가 다가오는 것은 설레는 일이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지금은 열정적으로 사랑에 몸을 맡길 수 있지만 브로그 여인은 늦가을 단풍과도 같은 사랑이 무서운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성적인 매력은 감퇴할 테지만 연하의 남자는 더 왕성한 욕망을 드러낼 테니까 말이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의 여자들은 기꺼이 사랑에 몸을 맡긴다. 위험하지 않는 사랑,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는 사랑이 없다는 것.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목숨을 건 모험일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콜레트도 여느 여자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녀도 비알과 사랑을 불태우고 싶었다. 이것이 그녀의 숨길 수 없는 진실이었다. 자, 여기서 잠깐 몇 가지 짚어볼 것은 일단은 제가 쭉 읽고 넘어오긴 했지만 강신주 철학자의 그 사랑에 대한 사랑관이 그의 글이기 때문에 많이 투영되어 있죠. 그분은 사랑을 꽃과 같은 것에 비유하시는군요. 절정에 이르게 되는 과정, 그리고 절정, 그리고 퇴락을 사랑의 사이클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 퇴락에 기왕 사랑을 꽃 같은 것으로 꽃의 아름다움에 비유해서 정의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꽃의 일대기에 비유하기보다는 그 피는 절정까지의 그 아름다움까지만 비유하면 어떨까요? 퇴락을 꼭 퇴락이라 부르지 않고 또 다른 종류 2차, 3차 사랑으로 넘어가는 그런 조금 열정은 덜하지만 그렇지만 정이 더 커진 아니면 열정에서 무슨 성숙한 그런 동반자적 그런 것으로 변해가는 그런 사이클을 가진 어떤 것에 비유하면 어떨까? 뭐 꼭 그렇게 하나의 비유에
해야만 하나? 이때는 꽃에, 이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산, 바다, 대지? 아무튼 거기서 좀 일단 조금 읽으면서 거부감이 살짝 저에게는 왔었고요. 그리고 또 그 성적인 부분, 성적 매력을 또 너무 이 사랑의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전부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그렇게 언급하신 그런 부분, 그것도 강 박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나 보다 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렇지만 또 저는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나 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걸렸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술하신 문장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의 여자들은 기꺼이 사랑에 몸을 맡긴다. 하하하. 또 여기서 대부분의 여자들은 기꺼이 사랑해. 근데 요건 또 이제 페미니즘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이 보면 또 위험한 발언이시죠. 네, 어차피 이건 강 박사님의 글이고 강 박사님의 생각이니까요. 예. 그렇지만 저는 의도를 이해합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제 그럴 텐데,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은 그녀 비아를 사랑하게 되는, 비아를 사랑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이 주인공 이름이 콜레트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이 주인공 이름 콜레트와 작가의 이름이 같네요. 오호, 이 작가분 굉장히 프랑스에선 유명한 여류 작가 이시라 하더라고요. 이따 소개해 드리겠지만 대단한 분이시라고 해요. 어쨌든 콜레트도 여느 여자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녀도 비알과 사랑을 불태우고 싶었다. 그러나 마음은 그랬으나 그러지 않나 봅니다. 네, 이것이 그녀의 숨길 수 없는 진실이었다. 비알과 사랑을 불태우고 싶었던 것이. 비알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비알을 몹시도 흠모하는 20대의 파릇파릇한 여자 클레망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린 채 그녀는 비알과 사랑을 나누고 싶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정직한 욕망이다. 그녀는 윗도리를 벗은 채 약간 흥분해 있는 이 청년에게서 사랑의 밤을 느끼게 하는 향내를 맡았다. 소설 속 문장이거든요. 이만큼 그녀의 욕망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녀는 겁이 났던 것이다. 물론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비겁함을 정당화한다. 자신이 비알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였다면 다시 한번 거침없이 사랑에 운명을 걸었을 것이라 자위하면서, 그렇지만 이 나이에 그런 열정적인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그녀는 너무 두려웠던 것이다. 또 뜨거운 사랑에 온몸과 마음이 데일 것에 겁이 났으니까. 그녀가 비아를 떼어내려고 선택한 전략은 사랑의 초탈한 제스처를 보이는 것이었다. 사랑이라는 것과 무관하게 살고 싶고 사랑이라는 것과 무관하게 죽고 싶어 라는 갑자기 그녀의 전 남편이 했던 말을 그녀는 지금 번복하고 있다. 사랑의 초탈한 제스처를 비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전 남편은 소설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당신은 사랑이나 불륜, 약간은 근친상간적인 애정관계, 결별 같은 것들을 다루지 않는 책은 쓸 수 없는 거요.
인생에서 그런 거 말고 다른 건 존재하지 않는 건가? 이런 말도 함께 했던 거죠. 그녀의 전 남편이 콜레트에게. 그렇지만 사랑은 누군가를 통해 내가 완전해지고 있다는 축복과도 같은 감정 아닌가. 그래요, 맞아요. 사랑은 이런 감정이었죠. 예. 누군가를 통해 내가 완전해지고 있다는 축복과 같은 감정. 위대한 감정이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그토록 목숨을 거는 것이다. 완전해지고 싶어서 나의 불완전함을 그가 혹은 그녀가 채워주니까 그런 축복을 받고 싶어서, 축복의 상태에 있고 싶어서 사랑에 목숨 걸고 사랑에 뛰어드는 거죠. 제대로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잠재성에 감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생명마저 거는 것 아닌가. 비알은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남자였다. 그녀가 사랑에 너무나 겁을 먹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비알은 그녀에게 그 이상의 희망과 용기를 주었어야만 했다. 겁먹은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비알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몇 차례 이별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용기나 성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정은 정반대다. 우리는 상처받고 또 상처받아 아직도 어물지 않은 흉터를 가지고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게 실상 더 진실에 가까운 것이다. 그래요. 이별을 하고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숙해야 된다. 삶의 아픈 과정들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아직 그래야 한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또 알아도 너무 아파서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사랑이라는 것과 무관하게 살고 싶고 사랑이라는 것과 무관하게 죽고 싶어. 이 대사 멋지지 않나요? 저는 이 낭독을 위해 여러 번 읽고 또 이 소리내어 읽으면서 이 대사가 참 입에 찰싹찰싹 붙는구나 하는 생각을 드네요. 너무 그냥 뭐 의미, 뭐 가치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아름다운 문장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과 무관하게 살고 싶고 사랑이라는 것과 무관하게 죽고 싶어. 내용은 참 슬픈 내용인데 그죠? 이 대사는 사랑이 무섭다는 것이지 사랑을 저주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채로 살고 죽는 것이 사랑이 없는 채로 살고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그건 그녀도 알고 동시에 그도 알았던 것 아닐까? 사랑에 겁을 먹고 있는 여자를 사랑으로부터 초탈한 사람이라고 비알이 착각한 것. 물론 그녀가 연출했지만 초탈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연출했고 이런저런 말들을 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겁을 먹고 있는데 그녀의 진짜 내면은 사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겁을 내고 있다는 그것을 알아보긴 비알이 어렸거나 그 정도 수고까지 하고 싶지 않았거나 등등등이겠죠. 수많은 경험을 통해 그녀가 엄청 성숙한 여인이라고 비알이 오해한 것. 이것이야말로 그녀에게 비극이 아니었을까? 사실 그녀는 비알이 자신의 겁마저도 품어줄 너른 가슴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수녀나 비구니와 같은
삶을 선택한 그녀를 놓아줄 수밖에. 아이고, 여기서 저는 막 웃음이 나옵니다. 왜 강신주 박사님의 뭐 그 특유의 그런 점이 느껴져요. 불교의 해탈, 뭐 마음을 비우는 것, 뭐 그것에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 뭐 그런 강 박사님의 철학이 있으세요. 그런 면이 여기 갑자기 훅 나타나네요. 수녀나 비구니와 같은 삶을 선택한 그녀를 놓아줄 수밖에. 그녀의 소원대로 비알은 그녀 곁을 떠난다. 그렇지만 그녀에게 사랑과 무관한 삶, 즉 사랑으로부터 해탈한 삶이 과연 도래할까? 결코 그럴 리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여전히 비알을 그리워하고 있다. 책 속 문장인데요. 읽어볼게요. 나 역시 감상적으로 비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울 뿐이다. 그렇다 나는 그가 그립다. 그가 조금 덜 그리워질 때쯤이면 그에 대해 더 근사하게 과장할 필요를 느낄 것이다. 와, 이 문장도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콜레트라는 작가를 굉장히 여성적인 그런 문체를 가지고 있는 작가라고 하는 건가 봅니다. 여성인 저에게는 그녀의 문체가, 이 문장들이 너무 아름답게 다가오네요. 우리 인생은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지 모른다. 사랑으로부터 해탈, 그것은 오직 마지막 숨을 내뱉은 뒤에나 가능할 뿐이니까. 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고 싶네요.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동의한다 라고 말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소설과 강 박사님의 메인 글이었어요. 콜레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멋있는 여류 작가 궁금해지는데요.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 그녀는 금기시되는 감정까지 솔직하게 표현하여 당시 우리의 콜레트라 불리는 파리의 문화 아이콘이 되었다. 모리스 라벨의 오페라 어른이와 마술의 극본을 썼고 자신의 소설 지지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 때는 직접 오드리 헵번을 주인공으로 발탁하기도 했다. 자전적 소설인 여명. 자전적 소설이어서 주인공 이름도 콜레트였군요. 이 여명 또한 여성의 내밀한 욕망을 섬세하게 드러내 보인다. 그렇지만 여성들만을 위한 소설은 아니고 오히려 여성의 이런 점들을 알아봐줬으면 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소설이 아닐까 하는 생각 잠시 해보고요. 여명송의 또 다른 문장인데요. 한번 보세요. 과거에 존재했던 또 하나의 나가 내 안에서 슬며시 잠을 깨어 엉큼하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비알을 좀 더 잘 살펴보기 위해 또 다른 나를 한껏 이용했다. 몸과 몸의 만남에 대해 열정적이고 몸이 말하는 것을 사랑의 약속으로 해석하는데 선수인 그런 또 하나의 나. 매일매일 해수욕을 하면서 그의 벗은 몸을 보아왔기에 나는 그의 몸 윤곽들에 친숙해졌다. 이집트인 같은 어깨, 원통형의 단단한 목,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몸에 흐르는 윤기와 헝클어진 듯하고 신비로운 분위기. 그런 몸을 가진 비알은 쾌락을 기준으로 한 계급사회, 다시 말해서 동물적인 위계사회에서 우월한 위치에 속한다.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면서 나는 모든 감각기관을 총동원하여
금지된 구경거리가 부여한 흥분을 음미하고 있었다. 네, 이게 소설 속 문장들이에요. 콜레트라는 작가를 지금 처음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책에서 강 박사님의 감정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는데요. 어느 날인가 시간이 여유가 좀 생기면 그녀의 소설을 통으로 한번 다 읽어보고 싶네요. 이 낭독을 하고 싶다기보다 읽고 싶어요. 그녀의 책들을. 엘렌 식수는 콜레트를 여성적 글쓰기의 대표적인 예로 소개한다. 아버지 파산, 유명한 남편의 외도로 인한 고통, 베레포크 시대 물랑주의 팬토마임 배우, 30살 어린 양아들과의 스캔들, 3번의 결혼, 그리고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었고, 여성 작가로서 모든 것을 겪고 또 누렸던 콜레트는 팔레 로얄 아파트에서 고양이들에게 둘러싸여 전설적인 생을 마감했다. 국장으로 치러진 그녀의 장례식에는 19세기 빅토르 위고 때처럼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한다.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가 같습니다. 되게 프랑스적인 작가인 것 같아요. 저는 프랑스에 대한 애정이 깊어져요. 요사이 한 3, 4개월 사이에 더욱더 그려지는 것 같아요. 프랑스 관련한 책들, 또 현대 프랑스, 또 이렇게 옛날 작가들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리고 또 이제 프랑스 역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라니 내가 너무 잘 몰랐었구나, 띄엄띄엄 알았구나. 미리 알았었더라면 그때 그 파리들에서 그냥 스쳐지지 않았었을 것들이 참 많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지금 다시 파리로 막 날아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아무튼 앞으로 가게 된다면 굉장히 그런 마음들이 다를 것 같습니다. 완전 저에게 어쩌면 낯설지만 친숙한 도시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사설은 접고 철학자의 어드바이스를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조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택도 없이 와닿는 소리일까요? 보시죠. 인간은 겁이 많은 존재다. 그래서 종교까지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비가 오지 않아 농사를 망칠까봐 두려워 기우제를 지내기도 한다. 그렇지만 비가 오는 것과 기우제를 지내는 것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그저 막막하게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야 미래에 대한 공포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에 대한 공포, 이것이 바로 겁이라는 감정의 정체다. 그래서 우리 지금 코로나에 그렇게 대처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결국은 그런 노력들이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이런저러한 대처들이 그 공포를 공포였던 것으로 지나가게 만들지 않을까 합니다. 겁은 나쁘지만 또 좋은 거죠. 저에게 그런 좋은 기능을 하니까요. 그리고 인간은 겁이 많은 존재다 라고 서두에 딱 말씀하신 저 부분이 그래서 종교까지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된 어떤 또
지식에 의거하면 겁이 많아서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에 통치자들이 자기의 그 통치권, 통치에 대해 어떤 권위를 더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야 자기의 통치에 반발하는 세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더 순종적으로 그 통치에 따를 것이기 때문에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 대단한 존재다. 종교까지 만들어내는, 더군다나 무엇을 위해서? 그런 자신의 그런 어떤 통치, 어떤 기득권, 어떤 우위에 있는 것,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 끌어다 세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다 라는 그런 지식을 또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선택지를 여러분에게 좀 더 열어드린 거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강 박사님의 이런 또 해석도 맞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겁이 좋은 면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전에 드린 것 같고요. 어쨌든 겁이라는 감정의 정체는 결국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에 대한 공포,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겁이 많은 사람은 미래의 불행에 미리 젖어 현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돌보지 않게 된다. 또 너무 먼 미래라고 하면 이럴 수도 있겠군요. 이빨이 썩을까봐 달콤한 초콜릿을 먹지 못하는 사람, 실연의 공포 때문에 프로포즈를 거부하는 사람, 시험의 공포 때문에 공연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 사고가 날까봐 여행을 가지 않으려는 사람. 참 이런 사람 저는 많이 못 만나봐가지고 한마디로 겁이 많은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결국 겁이라는 감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유일한 방법, 이 부분이 어드바이스겠죠. 그 방법은 현재 자신의 욕망에 몰입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는 자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 더 강한 욕망의 대상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럼 대상이 안 만나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강 박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답을 해버릴까요? 마지막에 해드릴게요. 더 강한 욕망의 대상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웬만한 욕망의 대상으로는 항상 미래의 실패가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래의 모든 희망과 절망을 염두에 둘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아주 매력적인 그리고 강렬한 대상을 만나야 한다. 너무나 근사해서 뿌리칠 수 없는 초콜릿을 발견하면 이빨이 썩는 것 좀 무슨 대수이겠는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한 번의 키스라도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난다면 나중에 올 시련이 먹으리 두렵겠는가. 로리타가 생각나네요. 예. 너무나 환상적인 공연이어서 현장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지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내일 시험이 중요하겠는가. 그러니 이런 매혹적인 대상과의 우연적인 마주침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움츠러들지 말고 바깥으로 자주 나가야만 한다. 기적과도 같은 우연을 기다리면서 말이다. 네, 여기까지가 철학자님의 어드바이스였습니다. 네, 이것도 좋은 어드바이스 같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안 만나지면 어떡하느냐. 노력해도 안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계속 기다려야만 하냐. 그것도 밖에 나가서 기다려야만 하냐. 저는 여기에 그런 열정의 대상을 밖으로부터만 찾지
찾지 말고 내 안에 그런 매력적인 대상을 하나 키우시는 것은 어떤가 하는 조언을 더해 드려 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랑하고 내 겁조차 겁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겁조차 움츠러들게 만드는 나의 그 열망, 열정, 뭐 꿈이라고 해도 좋고 어떤 바램, 소망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키워간다면 이런 겁이 이겨내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 또 겁이 날 수 있는 하루일 텐데 좋은 하루, 이겨내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미셀은 물러갑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